네, 여러분, 4년을 끌어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드디어 오늘 2025년 10월 31일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핵심 관련자 5명 전원에게 중형 때리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시켜버렸어요. 이 판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1심 법원의 판단,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그 본질 있잖아요. 공공개발 이익이 어떻게, 왜 특정 민간업자들 주머니로 다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한 첫 사법적 답변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게 단순히 몇 명 처벌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들 처벌은 처벌이고 이게 우리 사회 시스템, 특히 이 공공개발 방식 자체에 던지는 질문이 훨씬 더 크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법정에서 떴던 그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 두 사람한테는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상당히 중형이죠. 8년이요? 와. 네.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5년,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는 6년형을 받았고요. 근데 진짜 핵심은 재판부가 이 5명,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는 거, 그리고 그냥 집행유예 이런 거 없이 전원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켰다는 점입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거죠. 전원 유죄, 전원 법정 구속이라. 이거 재판부가 정말 단단히 벼르고 판결 내린 느낌인데요. 사안을 진짜 심각하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적용된 핵심 혐의, 그게 뭐였고 법원은 왜 유죄라고 본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가장 중요한 혐의는 역시 그겁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는 이거예요.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고 그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싹쓸이하도록 서로 짜고 쳤다. 이겁니다. 공사가 벌었어야 할 돈을 못 벌게 만들었다. 이게 배임이다. 그렇죠. 재판부가 계산한 손해액이 약 4,895억 원이에요. 공사가 당연히 확보했어야 할 개발이익인데 이걸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판결문 표현을 빌리자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 아주 명확하게 적시했어요. 4,895억. 거의 5천억에 가까운 돈인데 와. 네. 특히 재판부가 막 질타한 부분이 있어요. 이 피고인들이 변호사, 회계사, 기자 출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나 사회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이면서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죠. 사실상 이 판결은요, 공공기관 관계자랑 민간업자 사이에 그 검은 유착, 이걸 법원이 범죄라고 명확하게 딱 도장 찍은 첫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 자체는 아주 단호해 보이네요. 근데 애초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공공이익이 그 막대한 돈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일 텐데. 바로 그 지점. 거기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핵심은요, 사업협약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초과이익 환수 조가네요? 네, 원래 이 대장동 사업은 민관 협력 사업, PPP라고 하죠. 공공이랑 민간이 같이 하는 거니까 이익도 위험도 같이 나눠야 하는 구조여야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딱 1,822억 원, 이 확정된 이익만 받기 온 계약이 딱 맺어진 거예요. 정해진 금액만 받고 끝낸다? 아니 그럼 만약에 예상보다 이익이 훨씬 많이 나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폭등했잖아요. 그러면서 개발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는데 그 넘쳐나는 이익을 공공이 다시 가져올 방법이 안전장치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 금액이 대략 한 7,886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게 전부 민간업자들한테 그냥 흘러들어간 거죠. 아니 원래는 그런 조항을 넣으려고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사업 초기에는 실무진들이 이거 꼭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윗선에서 결정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빠졌다는 의혹. 이게 사건 내내 핵심 쟁점이었죠. 근데 단순히 그 조항 하나 없다는 거, 그것만으로 배임, 그러니까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계약은 어쨌든 양측이 합의해서 도장 찍은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의 판단은 완전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그 확정 이익만 받기로 한 계약 그 자체를 이미 문제라고 본 거예요. 마땅히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인 이익, 그러니까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번 거. 이걸 법률 용어로는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데 이것도 명백하게 배임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게 뭐 새로운 판단은 아니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다시 확인한 측면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못 번 돈도 손해다. 그렇죠. 어떤 컬럼에서는 이걸 두고 삭제된 한 줄이 도시의 운명을 바꿨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와, 진짜 기가 막힌 비유 같아요. 중요한 시스템 코드 한 줄 딱 빠지니까 전체 시스템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위험에 처한 셈이죠. 와, 진짜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가장 뜨거운 감자, 가장 큰 논란은 역시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 관여 여부 아니었습니까? 이번 판결에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다뤄졌나요? 그 부분은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나 지시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 자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판단을 안 했다고요? 왜죠? 지금 현재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 때문에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가 그 부분까지 건드릴 법적인 근거나 뭐 필요성이 없다고 본 거죠.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진짜 복잡해지네요. 이번 판결, 그러니까 유동규 씨 같은 아랫선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이게 앞으로 진행될 혹은 뭐 언젠가 재개될 이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기가 정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가장 첨예한 지점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판결 하나를 두고 검찰하고 이 대통령 측의 해석은 뭐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양쪽 모두에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를 딱 남겨놓은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일단 검찰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되지 않았냐. 그럼 이 불법 행위가 그냥 혼자 한 거겠냐. 결국 당시 윗선이었던 이재명 시장의 지시나 승인 아니면 최소한 묵인하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을 강화할 근거로 삼으려는 거죠. 실행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확인됐으니까 이제 남은 퍼즐은 윗선과의 연결고리, 즉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벌써 일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윗선 수사의 법적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검찰로서는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이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떨까요? 판결문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 이걸 엄청 강조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측에서는 판결문 어디에도 내 이름, 내 지시나 관여 사실이 한 줄이라도 적시된 게 있냐? 없다. 이 점을 방패 삼아서 방어 논리를 펼치겠죠. 즉, 이거 봐라. 이번 사건은 유동규 같은 실무진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저지른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나는 그 사람들의 불법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좋은 근거로 삼으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법원이 그냥 실무진 일탈이라는 프레임에 딱 갇혀서 정작 제일 중요한 윗선의 책임 문제에 대한 판단은 슬쩍 피해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이 정치적 논란은 전혀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붙고 증폭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 딱 해석의 여지만 남겨놓고 끝낸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보다는 그냥 정치적 공백 상태를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히려 새로운 정치적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법의 영역을 넘어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 아니냐, 뭐 이런 사법의 정치화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소지도 다분하고요. 게다가 피고인들 대부분이 당연히 항소할 걸로 보이거든요. 김만배 씨도 선고 직후에 바로 항소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법적 다툼은 2심, 대법원까지 아주 길고 지루하게 이어질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아,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네요. 자, 그럼 이 판결 자체,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법적 다툼을 좀 넘어서서요. 이 대장동 사건이랑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더 큰 의미, 더 근본적인 과제는 뭘까요?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점들이 좀 중요하게 떠오르나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민관협력 사업,
PPP 모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커졌다는 거예요. 아니, 공공의 이익이 이렇게 쉽게 특정 민간업자들한테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이러면 앞으로 비슷한 방식의 공공개발 사업, 이거 추진 동력이 확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누가 믿고 하겠어요? 특히 위험 부담은 공공이 다 지고 이익은 민간이 싹쓸이하는 구조가 가능하구나. 이게 드러난 이상 이 모델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지적이 아주 많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사업 방식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군요.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없을까요? 이번 판결의 법리적 근간이 된 업무상 배임죄, 이거 자체에 대한 논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논란이 많으면 재판부 스스로도 판결 내리면서 요즘 이 배임죄 폐지나 개정 논의가 있는 거 안다, 이렇게 언급할 정도였겠어요. 재판부가 직접요? 네. 물론 현행법이 존재하는 한 법원은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긴 했지만요. 근데 이렇게 법리적으로 논란이 많은 죄목에 근거한 판결이라는 점은 앞으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막 모호해서 이거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어디까지가 공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내린 정책적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범죄적인 배임 행위라서 처벌받아야 하는 건지 그 경계선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책 실패와 범죄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아요. 만약에 이 배임죄 처벌을 너무 강하게, 너무 넓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나중에 문제될까봐 그냥 몸살이게 되고 결국 진짜 필요한 사업조차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소극 행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심지어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법적 리스크의 예측 불가능성이 지금 PF 시장 경색이랑 맞물려서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요. 문제점들은 정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좀 제시되고 있나요? 단순히 관련자 몇 명 처벌하는 걸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투명성 강화입니다. 사업계획 세우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계약서 내용, 회의록까지 모든 과정을 시민들이 그냥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투명하게 다 공개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회의록이나 보고서를 그냥 온라인에 싹 다 올려버리는 디지털 아카이브 같은 거 구축하자, 이런 방안도 제시되고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없게 만들자. 그렇죠. 둘째는 이익 공유 시스템화입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처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이 이걸 당연히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법으로 아예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환수 비율이나 방식까지 딱 정하자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환수한 돈을 지역사회에 다시 재투자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셋째는 외부 감시와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외부 전문가나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고 주민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확실하게 만들자는 제안들이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개혁 방향이 있을까요? 넷째는 책임 소재 명확화, 그리고 이해 충돌 방지입니다.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나 몰라라 못하게 책임을 연대해서 묻거나 사업 관련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훨씬 더 강화하고 이걸 감시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입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사업성이나 공공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 개별적인 제안들을 다 묶어서 아예 공공개발사업 이해충돌 방지 특별법 같은 강력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제도적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결국 핵심은 투명성을 높이고 이익 공유를 제도화하고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애초에 이런 부패나 비리가 발붙이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잘못한 사람 몇 명 찾아서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잘못 자체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1심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 그리고 그 의미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법원이 민관 유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관련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지만 동시에 그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핵심 질문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사건은 이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번 판결은 분명히 중요한 이정표는 맞지만 이게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더 근본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서 공공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은 과연 무엇인지, 또 공직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 공방과 정치적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정말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논의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번 사건 내내 정말 논란의 중심이었던 업무상 배임죄. 이 법의 경계가 너무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공공의 이익이 걸린 사업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내린 어떤 정책적인 결정과 명백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적인 행위, 이 사이의 선을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공직사회의 적극성을 너무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공공의 재산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절묘한 균형점,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정치 길잡이 애정객이었습니다.